인요한, 한동훈 둘 다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네.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가 왜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신평 변호사의 이 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김 대표가 예. 지금 이 상황을 극복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혁신위가 잘해서 네. 그 성과를 김 대표가 그대로 향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그렇구나. 아마 김 대표가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조만간 용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마 비대위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잘해 나가시는 경우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바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또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신평 변호사는 김기현 대표가 곧 용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비대위가 올라갈 텐데 혁신위가 잘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이 그대로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2주 전에 한 얘기입니다. 2주 전에 했는데 이 얘기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는 건 최 변호사님. 사실 2주 전 상황이랑 사실 지금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용퇴 압박이 상당하다라는 걸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평 변호사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네. 좀 다른 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잘 되면 네. 그건 그대로 김기현 체제가 가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인요한 혁신위 체제가 중도에 관둔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 비로소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때 혁신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의 정치적 구도로서는 예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나온 거 같은 배를 그렇죠. 탔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약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대위원장 격인 혁신위원장이라고 얘기 드린 것은 사실 앞으로도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가능성은 전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안을 안 받아들일 재간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그걸 좌초가 된다고 하면은 내년 총선은 사실상 해보나 마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김기현 대표로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을 약간의 견제하는 듯한 얘기는 있지만 네. 크게 봤을 때 그것은 당내에 있는 중진들과 현역들을 다독이는 그 수준으로 가시면서 결국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차도살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실현해 주시기를 사실은 김기현 대표로서도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김기현 대표도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앞으로 비대위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이제 선대위 체제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의 어떤 권한의 쉬프트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상당 부분 생각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계속 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공통적으로 저희 보수 패널 두 분이 똑같이 말씀을 주신 게 혁신위와 지도부는 지금 사실 한 배를 탔다 때문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위가 잘하면 선대위로 이어질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배를 탄 거 맞습니까? 근데 싸우잖아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 좀 달리 보이는데요.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금 용산의 입맛에 맞게 당을 지금 개편하고자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이 이동된다고 봐야겠죠. 당초 윤핵관으로 불렸던 분들이 당을 쥐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용핵관으로 불리는 분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어느 수순에 물러나시게 되고 그다음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은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비대위원장은 다음 총선의 간판급 역할을 하실 분이 나오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인요한 위원장도 차기 총선에 출마하시겠지만 간판급이 되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이 새어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은 지금 있는 당정 관계에서 용획관으로 재편한 다음에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게 인요한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질문인지 비판인지 모르겠는 말씀을 리 레몬님이 해주셨네요. 혁신을 하는 건지 자리 싸움하는 건지 국민 인내심 테스트하나요? 라는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저는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총선이라는 이제 스케줄을 봤을 때 또 저희 당의 당원 당규를 따라 보았을 때 네. 비대위 구성을 논의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저들이 이제 당원 당규에 따르면 총선 120일 전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상 정기국회가 끝나면 120일은 이제 도달이 되거든요. 120일 그렇죠. 되는 시점이 이제 12월 10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총선 국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 그리고 국민적 이목을 끄는 자리, 이슈를 몰아가는 자리는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당의 정치적 혁신보다는 공천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또 이미 당의 인재영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네. 또 총선 기획단까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함으로써 공천관리위원회와 혁신위와 인재영입위와 총선기획단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도부는 말 그대로 이제 선거 체제에서 이제 선대위로 이제 전환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보수 패널 두 분은 다 비대위는 좀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심평 변호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목소리도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예.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네. 그리고 한 1, 2주 사이에 아마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정리되고 나면은 예. 이제 어르신 보수층에서는 야 최근에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시원하게 싸우네. 이 사람을 네. 비대위원장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네네. 저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겠느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의도에서 몸을 담은 적이 없었으니까 국무위원 하다가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자들이 일단 얘기가 나온 만큼 한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비대위원장 얘기가 있는데 들으셨나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장관님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맡을 거다 이런 예측을 하셨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아니오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답니다. 이거는 뭐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김기현 한두 주 내에 쫓겨난다 했는데 지난 10월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 이후에 네. 이른바 김기현 2기 체제가 있을 때 똑같이 저 얘기했었어요.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어요. 네. 근데 지금 김기현 체제가 물러났습니까?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가 나가기를 바라죠. 그 자리를 지금 본인들이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기면은 파고들려고 하는 그 전략으로 계속 그냥 군부를 떼는 것일 뿐인 것이고 네. 실제 국민의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동훈 지금 장관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내용을 다 보지 못했다. 단순 부인이 아니고 네. 잘 알지를 못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여러 가지 여지를 두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내지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단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나름대로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선택의 시간도 그리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워딩이 말씀이 조금씩 아마 선거가 다가옴으로써 구체화될 시간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지를 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지 곧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선택의 시간이 머지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요즘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릴레이 설전에 한만 웃는다. 한동훈 블랙홀에 빠진 민주당. 네, 릴레이 설전이 있었죠. 한동훈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어린 놈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여기에 한 장관이 아니 후진 정치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인사들이 한두 명씩 또 가세를 했었죠. 여러 명이 좀 이 가세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민영배 의원, 뭐 김용민 의원, 유정주 의원 등등등 가세를 했는데 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 어제 또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적을 해 주셔야 국민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나는 구체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판단을 할 거다. 국민이 판단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평이 있습니다. 네. 욕먹고 무럭무럭. 네. 이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 뭐 등등 다른 의원들이 저 어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먹고 한동훈 장관이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무럭무럭 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릴레이 설전이 결국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더더 키워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각에선 조현삼 변호사님, 일각에선 송영길, 한동훈 이 케미가 추미애, 윤석열 케미 느낌이 살짝 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진짜 한동훈 장관께서 큰 정치를 꿈꾸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글쎄요, 저는 이런 막말 정치가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떠할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찌됐건 국무위원이니까 여러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적인 지적 부분을 받은 것을 뭐 감수하셔야겠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답지 않게 너무나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게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막말을 내뱉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공세에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더욱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러한 방법을 조금 자제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방법은 좀 옳지 않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탄핵안 얘기가 한참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나오다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아니 저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거 저한테 뭐 그 스토킹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만나가지고. 네, 우리는 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 탄핵 당하기를 원하는 거냐? 왜 그런 이상한 장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나온 지가 좀 됐죠. 국감 전부터 솔솔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했었는지
그 목소리도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 문제는 좀 더 저희들이 상의할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10월 달은 국감으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이슈로 흐트러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국감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라는 게 10월 초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생각 없는데 탄핵당하고 싶은 거 이상한 장관이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권지웅 위원님. 네. 근데 이걸 보면 탄핵 원하면 안 할 거야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꼭 두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네. 이 두 주체의 어떤 입장만이 아니라 사실 탄핵이라고 하는 건 법률 요건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적 선택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 정치적 선택이 올바른가 이런 고민들을 민주당 내에서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론이 현재로서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 민주당이 계속 탄핵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사실 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국정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다 손 치더라도 입법부의 견제, 입법부의 감시 기능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헌법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반발한다는 것을 넘어서 매번 이렇게 대답하세요. 전 정부는 더 못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데 그건 국무위원회 책무가 아닙니다. 국무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야당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부여받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탄핵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어쨌건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정리하신 대로 민주당은 당분간은 탄핵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아니면 입법 논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정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견인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왜 탄핵 얘기가 나왔었죠? 민주당의 그게 총선 전략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제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 그 탄핵을 발의해서 탄핵으로 사실 통과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 그러면 손발 다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러면은 국회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국무위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한 네. 민주당을 견제를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손발을 묶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사퇴도 못하니까 내년 총선에도 국민의힘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 탄핵을 하려고 왔더니만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거 잘못했다가 역풍이 너무 클 것 같네. 그러니까 스스로 그 탄핵 카드를 걷어놓고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탄핵당하고 싶어 한다는 이상한 장관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국민들로서는 홍익표 대표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화내시면 안 됩니다. 네. 진정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까지 막 나올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어쨌거나 화제의 인물입니다. 근데 1년 내내 화제예요, 지금. 연일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안 그래도 화제인데 다음 저희 사진 기사 좀 볼까요? 네.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적십자 사실 봉사활동에 온 건데 사실 국무위원들 이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부인, 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다른 분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부인, 다른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부인 등등등 모든 국무위원들의 어떤 배우자들이 다 지금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일단 포커싱이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한테 지금 딱 포커싱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치하는 건가?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한 장관 뭐라고 했는지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오늘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처음에 공식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네, 한 장관. 통상적인 활동이다. 별거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통상적인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언론은 사실 다들 주목하는 게 한 장관의 배우자만 또 포커싱에서 또 사진 찍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자리에 계셨던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봉사활동하고 또 그중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래 봉사활동 하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네. 일단 저는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하는 말이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언론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좀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네. 뭐 통상적인 활동 아니겠느냐 약간 과도한 관심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인유한 위원장, 한동훈 장관까지 좀 알아봤는데 비대위원장 자리에 얘기가 나온 사람이 두 분만은 아니죠. 더 있습니다. 누가 더 있느냐. 인요한, 한동훈, 김한길, 원희룡 등도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본인들이 원해서 가야 될 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일단 저희 보수 패널 두 분은 비대위 자체를 안 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권지웅 위원님. 네. 지금 인요한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한길 원희룡 지금 여기 거론된 사람 혹은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비대위원장에 가장 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근데 그 이제 강서 재보궐 이후에 사실 대통령의 행보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의 행보를 봤을 때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여기에 누구라도 뭐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온 정치가 사실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강서 재보궐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혹은 아니면 또 선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 일색으로 채운다고 하면 저는 총선에 꼭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나는 반댈세라는 말씀을 일단 주셨습니다.